자, 계약의 효력 258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거기에 2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유치권과 동생항변권의 차이점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1번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해서 만든 제도다라는 면에서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치권은 목적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는 물건이고요. 동생항변권은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이행해달라고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 채무를 이행하라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3번, 유치권에서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동생항변권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4번, 유치권은 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행사가 가능하죠. 이거는 불가분성 때문에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생항변권은 채무 이행을 제공받으면 동생항변권은 소멸해버리죠. 행사 못합니다. 그죠? 즉 이행 제공받을 때까지 동생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죠. 5번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의 이행 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 원고 패소 판결을 하게 된다 했는데, 피고인 상대방이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동생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동생항변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모두 법원의 판결은 상환 이행 판결합니다. 5번 판례가 상환 이행 급부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가 일부 승소했고 일부가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성질이. 그래서 5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에요. 동시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기본적으로 동시행항변권이란 것은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결연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동시행항변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이행 거절 권능이죠. 권능으로서 영기적 항변권에 해당됩니다. 영기적 항변권. 자기 채무를 뒤로 밀어버릴 수 있는 항변권이다. 그래서 이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채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서로 상대방과 자기 사이에 서로 이행기가 도래되어 있고, 이행기가 도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자기는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서 상대방 이행 제공이 없으면서 이행 청구만 한 경우, 이랬을 때 동시행항변권이 발생하게 되고, 이 동시행항변권이 발생하면 민법상으로 보면 존재하기만 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그 효력으로서 존재효, 당연효가 존재하는데, 여기는 이행 지체를 면제받죠. 지체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도 계약 해제권도 일어나지 않죠. 소송상으로는 행사해야만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죠. 행사효가 발생하는데 행사해야만 법원이 심판하게 되죠. 법원이 심판해서 그 내용이 인용되어지면 상환 이행 판결을 하게 되죠. 이렇게 행사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동시행항변권이 발생하죠. 자, 4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했죠.
1번 상대방의 현실적인 이행이 없더라도 이행 제공만 있으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이행 제공이 없어야만 발생하죠. 2번 상대방을 수령 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에는 이행 제공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항변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2번에 잘 보셔야 됩니다. 2번 틀린 말인데 이행 제공이 계속되어야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저지됩니다. 자, 이행 제공이 계속되었을 때 동시행 항변권은 행사할 수가 없다. 이래 돼요. 자, 이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이행 제공을 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의 동시행 항변권은 부활되어서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2번. 3번. 항변권이 존재하면 이행기를 도과하더라도 지체 책임을 면제받죠. 이거네요. 4번.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 금지한다. 자, 여기에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 금지. 그래서 우리는 자상금지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옳습니다. 민법 규정에 있죠. 5번 항변권은 이를 원용하여야 하고 원용이라는 것은 행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행사해야 하고 행사하게 되면 법원이 심판하게 되죠. 따라서 법원이 직권 심판은 안 된다. 상대방이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법원이 아이고 피고 너에게 동시행 항변권이 있구나라고 재판을 판단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직권으로 고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지문입니다. 자, 6번 같은 것은 동시행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좀 정리해 두셔야 되겠어요. 5번의 그 하단의 해설 부분에 연결해서 같이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6번에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했죠. 거기에 4번에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서로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4번 이것은 동시행 관계 아닙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동시행 관계라는 것을 함께 봐두시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사례를 꼭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앞에 5번 문제 그 해설 부분에 있죠. 이거 하고 같이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요. 이런 것들은 7번 이 동시행 항변권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죠? 바로 쌍무계약의 이행사항 연성에서 나온다 했죠. 그래서 쌍무계약을 기초로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3번의 무상 소비대차는 여기는 편무계약입니다. 편무 그리고 무상계약이죠. 편무 무상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8번 문제에서는 8번 문제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도과하였을 경우 옳은 것은 했죠. 8번. 기억. 판례에 의하면 양 채무는 모두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무로 한다. 자, 이 기억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인데 동시행 관계에 의하여 이행기가 지나버리면 이때부터는 양 채무 모두 기한 정함이 없는 채무다. 기한 정함이 없는 채무다. 이게 판례 태도입니다. 기한이 정함이 없다.
니은 쌍방이 모두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로 된다. 이거 아니죠. 동시행항변권이 양 당사자에게 모두 존재하면 이행지체 면제가 되잖아. 그죠? 이거죠. 바로 이행지체 면제. 중요한 말입니다. 지체책임 면제받는다. 틀렸습니다. 디귿. 자기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 없이 상대방에게 채권을 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자기 채무 이행 제공이 없으면 상대방이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하죠. 그렇죠? 이게 보면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재하게 되고, 동시행 항변이 존재하면 이행 지체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해제를 할 수가 없죠. 따라서 틀렸다. 디귿. 리을 양 채무자는 각각 서로에게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아니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하기만 하면. 미음.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려면 먼저 자기 채무 이행을 하든가 혹은 적어도 이행 정을 해야 한다는데, 이행 청구는 자기 채무 이행을 정하지 않아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청구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청구만 행사할 수 있어요. 행사했는데 다만 상대방이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고 해서 채권자가 상대방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한테 이행하라고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죠. 청구권 행사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행사는 가능해요. 그러나 상대방은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재하죠. 자, 이런 의미를 미음 틀린 질문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뭐 그런 내용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2번 문제.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특약에 의해 동시행 항변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동시행 항변권은 항변권에 관한 이 제도는요,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동시행관계 쌍무계약이 아니어도 당사자가 동시행하기로 합의를 하면 동시행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 약정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동시이행하기로 이행의 약정은 유효합니다. 쌍무계약이 아니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자, 조심하십니다. 2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행관계는 존속한다. 우리는 쌍무계약상 대가적 채무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지만 발생은요. 그러나 그 쌍무계약 당사자에 한하여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죠. 즉 쌍무계약에서 발생된 채무나 또 그 상대방을 본다면 채권이죠. 이 채권 채무가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하에 채무가 인수된 거나 또는 채권 양도된 경우, 이럴 때도 동시이행 항변권은 그대로 유지되죠. 항변권 유지다. 이렇게 되겠죠. 유지. 왜냐하면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여기에 채무자에게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하게 되고 상대방의 채권자인 이 사람한테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동시행 항변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전된다. 이런 뜻입니다. 옳다. 3번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공평의 이념 신의 측에 입각하여 당사자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무에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시행 항변권의 요건이죠. 서로 대가적 채무. 이것은 공평의 이념상 신의 측상 대가적 채무가 급부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대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런 뜻이죠. 옳다. 4번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특이가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에서는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가압류 등기도 함께 말소해 줘야겠죠. 대금 받을 때. 따라서 대금,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는 내용 그 외에도 가압류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시키는 행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다. 옳죠. 그래야 공평하다. 그죠? 5번. 경매가 무효되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자, 여기에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은 당의 소유자한테 해야 되죠. 이게 채무자한테 해야 되죠. 이게 근저당권자가 배당금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은 경락인한테 해야겠네. 경락인한테. 그죠? 경락인은 돈 내놨는 돈이니까, 대금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등기 말소 의무는 누구죠? 경락인이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해야 되죠. 즉 채무자인 소유자한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의무 이행해야 할 당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자, 5번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서로 당사자 간이 다른 자, 다르다. 그죠?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위험부담으로 가볼게요.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1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우리는 보통 위험부담이라고 하면 반드시 쌍무계약에서 어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생겨야 되죠. 어느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생긴 그 채무의 채무자는 잘못이 없어야 되죠. 채무자가 무책으로 인하여 후발적 불능이 생겨야 되죠. 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발생한 문제를 위험부담의 문제라고 합니다. 위험부담 문제. 이때 이 위험이란 것은 대가의 위험이죠. 대가의 위험.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쌍무계약의 쌍방 모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후발적 불능이 생겼다면 이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죠.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하죠. 만약에 그 후발적 불능이 상대방인 채권자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그때는 채권자인 상대방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겠죠. 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후발적 불능이 오로지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였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잖아요. 채권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후발적 불능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하겠죠. 손실의 위험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채무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 대해서 그 계약 내용들을 이행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죠. 옳다. 2번 채무자와 채권자 쌍방의 귀책 사유로 그러면 이때는 쌍방 귀책이 있는 거 뭐예요?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다는 것이죠. 귀책으로 인하여 후발적 불능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불능은 채무자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하겠죠.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한다, 생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손해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죠. 채무자가. 해야 되겠죠. 따라서 2번은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죠. 옳다. 3번.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 청구를 상실하지 않지만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그렇죠. 이거 바로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일어났다. 됐죠. 자, 이 지체라는 잘못을 채권자가 잘못했죠. 이렇게. 그럼 이것은 채권자 귀책과 같죠. 이거와 같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고,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 채권자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이행받을 때 채무자는 자기가 면함으로 얻은 이득이 있으면 그것은 채권자한테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에 불능으로 된 경우 위험부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자 이행주체니까 뭐예요?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채무자 기책이죠. 채무자 기책일 때는 뭐로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뿐이죠.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해야겠죠. 옳다. 5번. 위험부담에 관한 537조 규정과 다른 특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했는데, 위험의 부담을 누가 짊어질 것인가 라는 이 부담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의 성격은 임의 규정의 성격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상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규정도 임의 규정을 했죠.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1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가장 전형적인 사례 문제이기도 하죠. 18번. 을은 갑이 사용하던 중고자동차 한 대를 매수하는 계약을 갑과 체결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를 인도받기 전 주차장에서 일어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목적물이 소실되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서 옳은 것은 했죠. 갑과 을 사이에 중고자동차 매매 계약이 일어났는데, 이 자동차가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이게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다. 그죠? 소실. 매매 계약한 후에 발생했다. 이렇게.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죠. 이게 후에 발생했으니까. 근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쌍방무책이잖아요. 쌍방무책 사유네요. 후발적 불능이. 그렇다면 이때는 뭐가 발생하나요? 여기서는 채무자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겼죠. 쌍방무책으로 인하여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다. 채무자 위험부담 이 되겠죠. 자, 이때 우리는 채무자가 누구냐를 살펴보면 소유권 넘겨줄, 즉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그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인 갑, 그렇죠? 매도인 갑이 채무자 지위에 있게 되네요.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은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죠. 지급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다만 갑은 자기 채무는 면제받죠. 이런 내용이 되겠다. 대금 지급을 청구를 행사할 수 없고 자기 채무는 면제받는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게 갑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서요. 옳은 것은 2번이죠. 갑은
자동차 인도 의무를 면하고 을은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 그렇죠. 자기 채무 면했고 을은 갑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청구를 받지 않으니까 을도 자기 채무를 면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20번의 가방 기정 틀이죠. 20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 나약자이죠. 수익자는 아닙니다. 1번 요약자와 나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되죠. 따라서 이 당사자만이 이 계약에 대해서 해제권도 가질 수 있고 취소권도 가질 수 있죠. 또 이 당사자만이 해제함으로써 원상회복 의무를 서로 간에 부담하게 되고 취소권 행사함으로써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도 당사자 사이에 적용되겠죠. 이 내용은 전부 다 계약 당사자, 요약자, 나약자 사이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수익자는 당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1번 틀린 질문이죠. 2번 보상관계의 하자는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가관계의 하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옳은 질문이죠. 2번 요약자, 나약자를 보상관계라고 그러죠. 보상관계. 이것은 요약자와 나약자의 관계로서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내용. 그러므로 보상관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곧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하자로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준다. 이게 되겠죠. 영향을 준다. 그러나 대가관계는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가관계는 이것은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죠. 제3자.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는 무관계죠.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죠. 영향이 없다. 2번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2번 3번 제3자의 수익 의사표시는 제3자 수익자에게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지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죠. 요약자와 나약자가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보상관계가 허위표시로 무효가되면 수익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제3자라는 수익자는 민법상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따라서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겠죠. 선의의 제3자인 수익자라 하더라도. 5번 나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 해제는 수익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자만 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사례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27번 문제 하나 보시죠. 27번 문제. 유형은 똑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표적인 거 27번 문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27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매수인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은 했죠. 자, 이래 되겠죠. 갑과 을이 갑 소유 주택을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이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직접 이렇게 지급하기로 이 계약 안에서 약속했네요. 을이 직접 병에게 이렇게 약속했네요. 자, 이때 우리는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 을이 직접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요 약정을 제3자 약관이라고 그러죠. 이 제3자 약관이 들어있는 이 계약의 이름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죠. 이때 제3자는 바로 병이 되겠죠. 이게 되겠죠. 이때 우리는 갑을 부탁한 사람입니까? 요약자. 의뢰는 받아들였으니까 낙약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 병이라는 사람은 제3자로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니까 수익자. 이렇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을이 병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대금 수령의 여부를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자, 낙약자의 최고권 행사입니다. 이 최고권은 병, 수익자 대사죠. 병에게 을이 수익자 최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내에 을이 낙약자가 수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지 못하면 이 수익자는 거절한 것으로 보죠. 자, 아무런 의사표시를 받지 못하면 수익자인 병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번 옳죠. 2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자, 이 계약이 무효이면 을 낙약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받아야죠. 반환을 청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병한테 하느냐 아니면 갑한테 하느냐 이런 문제 생기는데 이때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 바로 갑한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이유는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에서 대금을 지급을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을 뿐이고 을이 병한테 지급했더라도 이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갑과 을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갑과 을 사이. 그러므로 을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계약 당사자인 갑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로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2번이 틀렸죠. 자, 3번. 계약이 을의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 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우리는 취소권이라든지 해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약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요약자, 갑, 수익자, 요약자, 나약자, 을 이 두 사람이 당사자죠. 따라서 병은 이 행사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옳은 질문이다. 4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 의사표시를 한 후, 자, 수익자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 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낙약자한테 해야 됩니다. 낙약자. 그럼 낙약자가 여기는 을이죠. 을에게 하여야 합니다. 자, 반드시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 을에게 해야 합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뭐냐? 이 수익자에게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죠.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생긴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권리, 발생 요건이죠.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후에 확정된 이 채권은 여기에 더 이상 갑이나 을은 합의에 의해서 합의로 변경시킨다든가 소멸시킬 수가 없다. 그죠? 자, 발생된 이 채권은, 확정된 채권은 갑과 을, 요약자, 나약자가 합의에 의해서는 변경도 소멸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합의 해제 할 수 없죠. 합의 해제라는 방법으로서는 소멸시킬 수 없다. 이래야 되죠. 그래서 4번은 옳은 질문입니다. 자, 5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자,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 이게 바로 수익의 의사표시죠.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했다. 이게 수익의 의사표시입니다. 가능하죠. 옳습니다.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을이 채무 불이행되겠죠. 채무 불이행했다면 당연히 병은 수령 의사표시 했으니까 채권이 발생돼 있고, 따라서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는데 채무 불이행을 했다면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을에게. 그럼 을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면 손해는 여기에 발생하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기에 있는 병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병이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 을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계약 해제하려 하면 계약의 해제권은 누가 가진다? 계약 당사자인 갑이 갖는다. 그죠? 여기서 만약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권 행사는 이것은 갑의 권리가 되겠죠. 요약자가 당사자니까요. 당사자. 손해배상은 병이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 다음에 해제권은 갑이 매매계약을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28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거기 2번 보시죠. 낙약자는 기본 계약에 관한 항변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즉 수익자의 관계에서는 보상관계인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의 실행 문제니까 낙약자가 요약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면 그 권리로서 수익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타당한 것이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계약의 효력으로서 동생한변권, 위험부담,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태를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해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